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전국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중요한 현안들이 묻히고 있는데요. 어제 국방부가 지난 2012년에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일본과 직접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런 명분입니다만 이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는 데다가 전국이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왜 민감한 군사안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고요. 이제 한 달 후면 국정 역사 교과서가 공개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 일간지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새 교과서 현대사 단원에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될 것이다. 자,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설명인데요. 이대로라면 또다시 이념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문제도 3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밀실 추진 논란으로 이 체결 직전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 2012년 이명박 정부 말에 밀실 추진 논란으로 중단됐던 바로 그 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에 비밀리에 추진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추진하는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절차상 하자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뭐 국민 여론에 밀리니까 한일 간에 사실 우리가 결례를 범했는데요. 네. 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시간 전에 서명 못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 뒤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또 갑자기 또 독도를 방문하고. 네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아주 역설적으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당시에 체결됐으면 한일 간의 관계가 긴밀해졌을 텐데, 독도 방문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그간에 한 4년, 5년 이상 아주 굉장히 파행을 겪은 그 원인이 됐던 협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협정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현재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류가 차단되거나 중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도 이제 군사적인 교류는 계속 있어 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뭐 정보력에서는 이제 우리보다는 앞서지만, 네. 정보에서도 뭐 신호정보, 영상정보, 인공위성이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탈북자들 많잖아요. 네네. 탈북자들 통해서 인적 정보, 휴민트라고 하는 거를 엄청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게 몹시 궁금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주는 게 많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간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간에 서가지고 한일 간의 직접 체결하는 건 아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국이 중간에 서가지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해 줄 테니까 한미일 3국 간의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하자. 그래서 네. 2014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뭐 약정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같은 거 안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정보 공유 약정인데 분야가 핵과 미사일 정보에만 국한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 그러면 SLBM 그 미사일만 정보를 주지, 잠수함 자체에 대한 정보는 안 주고요. 우리로서는 뭐 천안함 폭침 당한 입장에서 굉장히 그 잠수함에 대한 정보가 귀중한데, 네. 우리는 해상 투기 같은 게 좀 부족해요. 일본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또 미국을 경유해서 정보를 이제까지 받게 되니까 굉장히 느리죠. 그러나 이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데 30분도 안 돼서 날아오는데, 네. 이게 그렇게 미국 통해서 정보 받다 보면 우리가 사전에 대비 같은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네. 실시간 정보 교류하자, 이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북한이 금년에 2차례나 핵실험하고 있으니까 한일 간에 체결하자.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국방부나 이제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역효과 같은 것도 있죠. 일본이 그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작년 말 위안부 합의 이후 대일 감정이 우리가 별로 나아진 게 없거든요. 네네. 계속해서 얘기한 거 번복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과연 우리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지금 가뜩이나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 안 좋아졌는데 중국이 또 반대하고 나서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아베가 추진하는 게 자위대 그 군사력 강화인데 네. 이걸 사실상 용인해 주는 것 지원해 주는 격인 셈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감정적으로 보거나 또 실효과로 볼 때도 우리 휴민트 정보가 저는 더 소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나 우리가 좀 얻는 것도 있기는 있다는 점에서 네. 특히 김정은의 이동 동향이라든지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이동식 발사 미사일 차량으로 하거든요. 네네. 그런 차량의 이동이라든지 또 잠수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를 좀 그 정보를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국방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상 해왔죠. 네, 자, 이 재추진이 된다고 하면요, 이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이제 쟁점인데요. 지난 2012년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에 2급 수준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자,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출발시키는 건가요? 기존에 돼 있는 협정에 사인만 하는 형태가 될까요? 사실 다시 추진하면은 기존에 돼 있는 거 거의 그대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설에는 12월 연내 서명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급 기밀이라고 하면요. 이 국가안전보장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네네. 야전부대의 작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대의 작전병 정도는 매일 보는 기밀이에요. 네네. 근데 1급 기밀은 심각하지만 네. 이 2급 기밀 정도라면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네. 민간인 차원에서는 대학 수능 시험 출제자 이 사람들 위촉을 통제하는 거는 여기 2급에 해당됩니다. 네네. 그런 정도의 기밀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주는 게 더 많은데 저는 미국이 떠밀어서 안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이상 사드를 배치 안 하면 모르지만 사드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일 간에 이번 19, 20일 날 한미 국방위계장관 2+2 회담하고 한미 연례안보 협의하면서 한국 정부에게 사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재촉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제 다소간의 이 부작용, 문제점들을 짚어주실 때, 자, 이 군사 대국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에게 한반도 군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있어 왔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반발할 텐데,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까요? 예, 사실,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정보보호협정, 미국하고 관계를 생각해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좀 상당히 우려도 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좀 아쉬운 게, 네. 미국이 떠밀려서 GSOMIA라고 하는 정보보호협정 한일 간에 체결한다면, 적어도 지난번에 한미 연례안보협의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정도는 받아냈어야 되는데, 네네. 우린 받아낸 거 없이 자꾸 미국한테 끌려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 카드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협상 카드 같은 거는 사실 우리도 뭔가 얻어내면서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사드도 중국이 결코 이해는 안 하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중국한테도 우리가 지금 이 정보보호협정 한중 간에도 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 북한하고 관계를 특수하게 생각하고 북한 정보를 준다고 하면 북중 관계 깨지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도 이거 같은 협정을 체결하자고 했는 게 큰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기서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국내외 문제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특수성 아까 지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국민 정서 문제가 좀 또 개입이 돼 있고요. 네. 그런데다 지금 또 이 최순실 씨 게이트 때문에 지금 이 국정에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점에 아까 연말까지 이제 할 계획 아니냐라고 이제 시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꼭 연내에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저는 이렇게 국내에 심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분단 비용일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북핵 문제를 관리하지 못해서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일본이고 미국이고 계속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외교 비용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아베 총리가 진짜로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라도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더 악감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에 사실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일본이 남북 간을 가지고 EJ 정책으로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쁜 정보를 준다든지 역정보를 준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한일 간에 그렇게 신뢰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보만 속속 빼주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제 제일 여기서 득보는 건 전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 이걸 종용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 상실, 순환 배치 이 정도는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대외 요인이 미국 대선이 이제 한 10여일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지금 이제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긴 하는데요. 네. 이 정권이 미국에서 바뀌더라도 그럼 네. 정보보호 협정 문제는 미국의 입장은 크게 바뀔 여지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오히려 더 이런 걸 강조하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늘상 강조해 왔는데 네. 미국 의회 보고서에 몇 년 전에 이 한국의 사드 배치나 한국을 방어망에 넣으려면 첫 단계가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체결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로 봐도 국방부는 지금 미사일 방어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는데 사실 솔직하게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걸 네. 미사일 방어하고 관련 없다, 사드랑 관련 없다 이렇게 해봐야 미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작전 지휘 정보 공유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일 간에는 안 돼 있으니까 일본보다도 오히려 미국이 더 이걸 종용해 온 것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되면요, 역설적으로 네. 공화당이지만 네. 한일 간에 알아서 하시오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도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 머리에 생각되는 대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트럼프 당선되면은 한국이 방위 분담금 2배로 높여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핵을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막상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트럼프가 되더라도 한국의 핵 개발은 절대로 아주 격렬히 반대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일 간에 알아서 하라.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국 정부에게 더 압력을 넣어서 더 강력하게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 안 하면 주한미군 감축하겠다. 이렇게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이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8일 공개할 예정. 자, 지난 24일 교육부가 내놓은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촉발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 국정교과서의 본문과 집필진이 공개되면 더욱 이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이 교과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계속 확답이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부 쪽에 답이 오는 대로 추후에 교과부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을 하겠고요. 오늘은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의 이성권 대표를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게 시간이 좀 흘러서요. 청취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사의 국정이냐 검정이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이 차이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단일정으로 교과서를 기술하는 것으로 역사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술하겠다. 다시 말해서 획일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네. 검정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국정교과서가 공개되면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 쟁점입니까? 이미 얘기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이제 일제가 예컨대 쌀을 포함한 미국을 조선을 통해서 수탈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네. 조선이 쌀을 일본에 수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되는 표현이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수탈이냐 수출이냐.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을 예컨대 국부로 추앙하자는 그런 측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의 물결포를 통해서 친일 세력을 등에 업고 상당히 국정을 좀 국정의 난맥을 초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측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교육부가 이 논란을 예상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기존 검정 교과서인 서술과 또 국정 교과서의 서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과정이 좀 논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네. 국정교과서를 결정할 당시에 황우여 장관도 국정교과서를 주저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차관도 상당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했기도 하고요. 네. 결국 이 국정교과서라는 게 최고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서 민의가 왜곡된 결과가 아닌가. 따라서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조금 수화기를 가까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네네. 소리가. 네.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리드멘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건국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심 쟁점인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될 것이다. 1948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국절을 48년 8월 15일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을 부정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헌법에도 위배되고. 지금 이 대표님, 이 교사, 현직 교사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 1월에 최종본이 확정되고 배포되면 네. 국정이니까 한 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국정교과서의 결정 과정도 문제가 있고, 물론 법적으로 교육고시에 의해서 결정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한번 결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들이 나서서 거부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거부운동까지 나서야 할 상황이다. 네. 네, 자, 지금 딱 교과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국정 혼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 최순실 씨 국가 주요 정책에 직접 관여한 정황, 또 이게 일본 외교 관계에도 이제 이 문서를 봤다는 정황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된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라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던데요. 그럼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 현재 여러 가지 밝힌 정황상 교과서 문제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위치와도 관련되는 거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이미 본인이 밝힌 대로 네. 아버지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육적으로도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들이 강구돼야 된다. 그 가능한 방법들의 대안들은 어떤 것이 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거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거부 이후에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교과서를 다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또 이미 준비된 교과서들만 있기 때문에 각 출판사별로 이런 교과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찌 보면 국정에서 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 당연히 이제 이후에 이제 검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발행제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탱하고 있는 자유발행제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미 결정된 국정을 폐기하고 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정에서 검정으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 검정보다 더 자유로운 자유발행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요. 이게 문제는 이런 거죠. 11월 17일이면은 또 수능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해마다 수능은 돌아옵니다만, 뭐 재수를 포함해도 한 2번, 보통 평생에 한 번 시험을 봐서 대학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3 학부모 또 학생들 또는 이제 꼭 고3이 아니어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학부모 가정 아주 이 고심이 많은데 이게 수시로 지금 교과서가 바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념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만 이 전반적인 교육 제도, 교육 정책의 문제 이거 좀 어떻게 우리가 그럼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교육 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육 대통령이 이제 뭐 5년 단임제 아닙니까? 따라서 네. 그 5년 동안에 모든 교육 정책을 바꾸고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조급증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요.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파적 차원에서 교육 문제가 다뤄져 왔다는 것입니다. 네네. 따라서 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교육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 사항들이 적어도 정착될 때까지 그리고 문제를 보완해가면서 좀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저 제도화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반을 고민을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나누면서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의 이성권 대표였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 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